나경원 의원이 최고식 기자와 인터뷰를 했네요. 조선일보에서. 나경원이 우파는 비겁했다. 함께 맞서지 않아서 결국 벼랑까지 밀렸다. 좌파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싸우는데 우파들은 각계전투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건요, 이 나경원 의원의 말을 우리가 좀 새겨들을 만한 게 있는 게 이게 실제 특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좌파들은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 누구 한 사람이 공격당하거나 하면은 막 우르르 붙어서 이 사람을 감싸주고 실드 쳐주고 같이 싸워줘요. 그런데 우파는 뭐 어떻게 야당이니까 뭐 싸우고 뭐하고 하다가 누구 하나가 상처 입거나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격 수위가 세면은 손절하려고 해요. 오히려 야 지금 저 국회의원 한 명 때문에 우리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아. 빨리 잘라. 빨리 손절해. 아니면은 가만히 지켜봐요. 혼자 싸우라고. 도와주질 않아. 혹시나 내가 도와주다가 나까지 뭐 잘못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인 건지. 아니면은 이참에 저 정치인이 나가게 되면 그럼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홍준표가 혼자 열심히 싸우다가 홍준표가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 같이 안 싸워. 오히려 한켠에서는 야, 이참에 홍준표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좌파들의 공격에 두드려 맞아서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나경원도 그런 걸 느낀 겁니다. 우파들은 같이 함께 맞서 싸우지 않는다. 좌파들은 뭔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공격을 당하면 똘똘 뭉쳐서 같이 싸워주는데 우파들은 서로 손절하려고 하고 그냥 오케이. 이번에 나경원이 여기서 물러나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그 나경원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나경원이 밀려나야 내가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저도. 근데 되게 희한한 사진을 되게 무서운 사진을 갖다 놨어요. 무슨 펭귄처럼 나온 멀쩡하게 생긴 분을 이렇게 솔직히 나경원의 가장 큰 장점은 외모 아닙니까? 뭐 어쨌든 되게 이상한 사진을 갖다 놨네요. 참 이거 이 의원실에서 의원실 없구나 이제 국회의원 배지 떨어졌죠. 좀 이렇게 뭐 다른 사진을 바꿔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 나경원 사진 중에서 가장 혐오스럽게 나온 사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바꾸는 게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의 이미지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치몬드 산후조리원 얘기가 나옵니다. 원정 출산 의혹이 먼저 제기됐었다. 조국 아들의 이중국적 보도가 나오니까 한 인터넷 카페에 나경원이 LA에 있는 리치몬드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게 포털 실검 1위였다. 나경원 산후조리원, 나경원 라치몬드 이런 게 그때 실검 1위였죠. 정말 헛웃음이 나왔다. 나는 부산에서 판사하던 시절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아들 출생신고 서류를 공개하면 되지 않았나. 여기서 나경원 의원의 단점이 나옵니다. 저들의 속성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다. 아들은 97년생이고 라치몬드 산후조리원은 2000년 개원했다고 하자. 저들은 2000년에 공식 개원했지만 실제 영업은 97년부터 했다는 식으로 나왔다. 부산 출생 기록을 제시하면 저들은 서류가 위조됐다고 나왔을 게 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공개를 했어야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나경원의 단점이에요. 싸울 줄을 모른다. 제대로 싸울 줄을 모른다. 열심히는 싸워. 나경원 원내대표 때 보면은 그래도 열심히 싸워. 싸울 줄 모르지만 열심히 싸워. 범생이잖아요. 일단 막 열심히는 싸워. 근데 싸울 줄 몰라.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이때 저는요. 깔아. 출생기록簿 깔아. 만약에 서류 위조됐다고 나온다고 하면은 검사해보라고. 이거 위조된 거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류가 위조됐다고 나왔을 게 뻔하다. 야, 조국이나 뭐 정경심이나 니네 사람들은 맨날 서류 위조하고 뭐가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니네가 맨날 툭하면 서류 위조하고 공문서 위조하고 하니까 우리도 위조했을 것 같아? 이거 위조 서류인지 아닌지 내가 제출할 테니까 법원의 판단 받아와.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어야 됐지. 뭐 서류가 위조됐다고 나와서 이게 뻔하니까 안 해? 이게 정말 싸울 줄 모르는 겁니다. 던졌어야지. 이게 위조라고? 내가 당신한테 줄게. 이게 진짜 위조됐는지 아닌지 한번 당신이 판단해봐. 이게 던졌어야지. 사실관계를 떠나서 나경원 자녀도 조국 자녀처럼 대학 진학에 뭔가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경원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당하고 구속됐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나경원도 똑같다. 아니, 불과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뻔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싸우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네, 모래시계님, 네, 거인님들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정말 쌀 줄 본다. 앞으로는요, 이런 데 있으면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런 프레임에 안 넘어가요. 서류가 위조됐다 라고 나왔을 때 이거 그냥 서류 던져버리면 그만인걸.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 아니, 내가 이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겠지? 그럼 난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두수, 세수를 내다보고 싸워야지. 내가 이렇게 해봤자 쟤네들은 이렇게 뻔해. 하니까 안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또 서울시장 선거 또 나가면 또 무슨 거짓 프레임에 또 무너져요. 또 집니다. 1억 원 피부과 이런 거짓말 프레임에 씌워져서. 이렇게 싸워도 안 된다. 맹세컨대 자녀 문제에서 조국처럼 해본 적이 없다. 현 정권에서 수사당국이 샅샅이 다 뒤졌는데 위법이 있었으면 이렇게 놔두겠나. 나경원을 털려고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샅샅이 뒤졌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 이렇게 싸우라고 이렇게. MBC 스트레이트는 나경원 자녀의 의혹과 관련해 3차례나 보도했다. 공영방송이 같은 프로에서 45분짜리 2번, 20분짜리 1번 방송을 내보냈다. 3회에 걸친 나경원 낙선 특집이었다. 참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이것 때문에 이번에 떨어진 거라고 봅니다. 나경원은 그냥 나경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좌파 총결집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나경원을 떨어뜨리기 위한 좌파 진영의 총결집된 노력, 요걸로 오세훈과 나경원을 떨어뜨렸다. 이때 나경원을 위해서, 오세훈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 방송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냐. 이 방송이 나간 지 며칠 뒤에 지지율이 10%나 빠졌다. 여기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진 거예요. 이 거짓말 때문에. 예전에 박원순한테 서울시장을 진 것도 거짓말 때문에 졌고, 이번에 총선에서도 이 거짓말 때문에 진 겁니다. 이 거짓 의혹 기사 때문에. 정당이 살아남으려면 지금은 시대의 흐름인 좌파에 올라타야 한다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시대정신, 시대의 흐름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빠졌어. 우리 국민들이 막 공짜로 집을 나눠달래. 뭐 공짜로 나를 먹여 살려달래. 일자리를 국가가 나한테 달래. 하는 국민들의 흐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흐름도 없지만 그런 흐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시대 정신이니까 요것에 따라가야 됩니까, 정치인이? 아니겠죠. 근데 천만 다행스럽게도 나경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용기가 부족한 정치다. 시대 흐름 같은 거 없다. 시대 정신은 그런 거 없어요. 시대 정신은 그냥 정치인들이 해놓는 구호일 뿐이고, 시대 정신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빠졌어. 사회주의에 빠졌어. 그러면 그게 시대 정신이므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하다가 망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정치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부정적 여론과 언론의 공격에 위축돼 물러서면 더 심각한 당의 위기를 맞는다.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 가치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나경원을 지켜보면서 가장 잘한 얘기라고 봅니다. 정당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시대 흐름인 좌파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용기가 부족한 거다.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 가치에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여야 된다. 그게 정치고 그게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건 정말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정치 공학자들이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야, 우리가 포퓰리즘을 해야. 이해운 보세요. 이해운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 9억짜리 집을 1억 5천에 나눠주겠다고 해요. 그게 시대정신인가? 서울시가 9억짜리 집을 로또처럼 1억 5천에 나눠줘. 국민들을. 이게 시대정신입니까? 시대 흐름입니까?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당의 확장성을 위해서 빨리 중도로 가야 된다는 강박감이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이 아니라 이번에 막장 공천으로 금배지를 단 초선들, 무이념, 중도 좌파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중도로 가야 된다라는 강박감이 있는 것 같다. 기득권 개혁은 필요하지만 당 이념과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답이 아니다. 기득권 개혁은 내려놔야 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건 해야 된다. 지금처럼 김종인이 야당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자신만이 옳다는 그런 오만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해야 되지만 당 이념과 정체성을 바꾸는 건 답이 아니다. 사실 중도는 움직이는 유권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념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있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 중 하나가 선택받는 것이다. 물론 중도 유인 정책이나 포퓰리즘을 택할 수도 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금 할 수도 있어. 이건 오케이. 하지만 우파 정당이라면 이를 좌파식이 아닌 우파식으로 내놔야 된다. 포퓰리즘을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스윙보트층을 유인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좌파식이 아니라 우파식으로 얼마든지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은 수구 기득권의 반발로 받아들여질 텐데 우파가 왜 수구냐? 오히려 좌파들이 수구지. 현 정권 같은 좌파가 시대에 뒤떨어진 수구다. 네, 톰캣님, 네, 또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물론 뜬구름 잡는 식의 이념에 매달리면 안 된다. 우파적 정책 대안을 내놔야 된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에서 얼마든지 우파가 국민들의 삶에 어필할 수 있다고 본다. 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 인터뷰만큼은 정말 못 싸우고 제가 위에서 나경원이 이렇게 못 싸우니까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유약하게 나가고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서울시장 나가봤자 또 진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는 그래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자신감, 확신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우파 정치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사실 제가 나경원 의원 칭찬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라고 보는데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건 이 기사는 제가 지금까지 본 나경원 메시지 중에서 가장 괜찮았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현 정권은 저 모양인데 왜 야당이 지지를 못 받는다고 보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30% 이하 박스권에 갇혀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우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게 아닌지 솔직히 걱정스럽다. 우파 가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국민이 신뢰를 못한다. 오히려 정당이,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우파를 분열시키고 있다. 지금 당의 전통적 지지층 신뢰부터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정말 전 100% 맞다고 봅니다. 제가 늘 말하던 거예요. 원래 우파들, 원래 우리 편을 꽁꽁 묶어놓고 그 힘을 등에 업고 왼쪽으로 가는 거. 그 힘을 등에 업고
소위 말하는 스윙보트층을 끌고 오기 위해서 나가는 거. 요게 외연 확장인데 지금 이놈의 당은 본인의 지지층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중도 타령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석수 절대 열세를 감안해도 지금 모든 것이 야당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당초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다른 상임위원장 7개를 준다고 했을 때 협상해야 됐다. 그걸 포기하는 바람에 입법부를 저쪽에 다 내줬다. 이거는 주호영과 김종인의 무능이 부른 참사입니다. 여당이 입법부를 마음대로 하는 걸 국민에게 보여줘 정권을 찾아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당초 김종인 위원장의 계산이었는데 상임위원장 7개를 갖고 있었으면 정권의 스케줄대로 임대차 3법이나 예산안 등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처럼 맹탕 국정감사도 없었다. 한 번도 야당다운 결기나 투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나마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사실 황교안보다 더 못한 지도자가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황교안이 부른 사람답게 정말 최악의 김종인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거는 최악의 최악을 넘어 초악이에요. 초악. 최악을 뛰어넘는 초악. 총선 뒤 야당 안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은 게 참패의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당신은 원내대표를 맡아 국회 보이콧과 장애투쟁을 벌였으니 원인 제공자인 셈인데 정말 세게 질문을 하죠. 이게 바로 정부 여당의 프레임이다. 당시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제, 탈원전,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장악, 준연동형 선거제, 공수처법 등을 막기 위해 싸워야 됐다. 총선 참패가 이런 투쟁 때문인가? 여당이 이긴 것은 코로나 방역과 재난지원금 때문이었고 우리가 패배한 것은 공천 실패와 전략 부재, 막말 때문이었다. 가장 큰 건 공천 실패와 전략 부재였죠. 황교안, 김용호의 막장 공천. 도저히 찍어줄래야 찍어줄 수 없는 막장 공천. 거기다가 무전략. 아예 없어. 전략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황교안 당대표의 전략이 뭐였나요? 슬로건이 뭐였나요? 기억나나요? 없어요. 그런 거. 아예 없었다.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공천은 현실화되고 있다. 요란한 투쟁만 있었고 성과는 없었다. 공수처 법안 저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출범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몇 가지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협상을 해야 됐다. 작년 11월 노영민 비서실장과 비공개로 만나 공수처 출범을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차기 대통령 때까지 연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임기 후는 절대 안 되고 늦어도 임기 종료 6개월 전까지라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나경원의 생각은 그러면 임기 종료 6개월 전으로 우리가 하자라고 협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뒤 황교안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으로 전국이 냉각됐다. 황교안이 단식만 안 했으면 그래도 이 공수처 조항을 조금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문재인 임기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미룰 수 있었는데 황교안이 갑자기 단식하는 바람에 망했다. 이런 거죠. 차악이라도 과실을 땄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다. 완전 망했다. 황교안이 단식으로 불어눕는 바람에 공처도 최악으로 통과가 되고 선거법 개정안도 더 나빠져서 통과가 됐다. 정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를 했습니다.